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세대 세우기 프로젝트 동성애 스탑 톡톡 포유. 오늘은 동성애를 정당화시키는 반기독교적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성경. 그에 반해 동성애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적 취향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이런 인본주의 사상. 이 진리의 말씀과 충돌하는 이 많은 반기독교적 사상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회 속에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차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 연합 대표 김지연 약사님, 그리고 수동 연세요양병원 염한섭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법무법인 INS 대표 조영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좀 멀리서 오셨습니다.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신 이정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뜨겁게 부각되고 있는 동성애 이슈, 특별히 동성애 이슈 배후에 있는 이 이데올로기의 문제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지금 많은 강의도 해주고 계시고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언제부터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제가 회심하고 나서 네. 우리 교회 일원이 되면서 많이 놀랐던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놀랐던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사실을 너무 모르시는 거죠. 이 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직적인 연대, 네. 또 활동,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잘 모르세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의 배경에는 사실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이고요. 네. 아주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재래식 무기라면 거기서 몇 단계 개량된 이 동성애를 앞세우는 이데올로기는 거의 핵미사일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아주 흥미진진한 토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김지연 약사님 오늘 토크보드를 좀 들어봐 주시죠. 네, 모든 질서와 투쟁하라. 네. 투쟁하라? 네. 이거죠. 사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어떤 성적인 문제로 보고 있던 이른바 이제 그 동성애 독재와 싸우고 있는 운동 진영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을 때 이정훈 교수님이 네오막시즘이라는 단어를 13년도에 들고 나오셨어요. 네. 예, 그게 기존의 이제 모든 질서와 투쟁을 하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등 대립항을 깨부수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깨부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이제 가정이라든지 기독교라든지 남자와 여자라는 개념 같은 거, 이 사회적인 질서를 또는 그 모습을 파괴하고 나면 그 이상의 것을 파괴하는 거, 윗사람 아랫사람 이 질서 파괴하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질서와 투쟁을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10대들은 학교에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강남의 모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휴지를 누가 여기다 버렸어, 치워, 이렇게 이제 그 학생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왜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황당하고 있는데 당황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학생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제가 치울게요 하고는 얼른 이제 치운 거예요, 그걸. 그러고 나서 그 학생이 그대로 그날부터 왕따인 거예요. 그 치운 학생이요? 그 교실에서 내내 치운 학생이. 왜냐면은 우리의 저항정신, 모든 질서와 투쟁하는 우리의 질서를 선생님 앞에서 딱 보여주고 있는데 그 질서와 투쟁해야 되는데 투쟁하지 않고 휴지를 주운 거예요, 쓰레기를.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쓰레기를 줍는 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를 떠나서 이것도 지난 회와 좀 이제 연결된 얘기인 것 같은데 신종 전체주의죠. 모든 부당하든 부당하지 않든 간에 그냥 선생님 명령이면 일단 저항하고 보는 게 멋있고 그게 이제 혁명 정신이고 그게 투쟁 인권, 쟁취 인권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이 친구들 사이에서 쟤는 멋있다. 쟤는 멋있다. 이 세대를 완전히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질서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은 성별의 질서? 이와 같은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동성애라는 이런 무브먼트 배후에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 어떤 혁명적
이데올로기가 있다라는 이 사실이 사실은 많은 분들은 아마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까요? 왜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정훈 교수님이 좀 명확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토크보드를 한번 들어봐 주시죠. 네, 동성애와 반기독교적 사상.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약사님이 아주 말씀 잘해 주셨는데 네. 전체주의라는 말에서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네. 이게 좀 복잡한데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기동전, 진지전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 당시에 농업 국가니까 어설프게 기동전으로 접수를 했다는 거죠. 근데 서유럽의 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루고 있는 소위 부르주아들이 건설해 놓은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정치적으로 자유주의 요 체제는 복잡해요.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진지해요. 근데 이 68혁명이 무서운 것은 이제 나름 경제적으로 윤택한 상황에서 정신을 타락시켜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핵무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가령 이데올로기를 지탱하는 거는 군대와 경찰, 검찰, 국정원 이런 것만이 아니죠. 오히려 학교, 교회 이런 것들이 소위 이분들이 볼 때는 의식화가 그렇죠. 됩니다. 그리고 특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그러니까 이걸 깨야 됩니다. 네. 사실은 이분들이 소비에트 체제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해서 체제가 나오면 굉장히 인간이 해방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더 억압되는 체제가 만들어지는 걸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닌가? 이런 대안이 필요하죠. 이때 좌파들이 국제연대를 합니다. 이걸 네. 통해 정치적으로. 네. 그때 이제 타락한 히피 문화, 그러니까 집단 성행위, 뭐 마약, 뭐 이런 것들이 그때 또 유행을 했죠. 이게 합쳐지고 제일 결정타를 준 사상은 사실 마오이즘입니다. 네. 마오쩌둥. 이걸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 서유럽의 청년들이 마오의 혁명에 엄청나게 열광했고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에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죠. 네. 그래서 이게 다 탑재되면서 몇 단계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존의 과거처럼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려서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자 이런 운동이 아니고 문화 투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청년들을 설득하고 들어가기 위한 거는 문화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영화, 예술 전 분야에서 이 이데올로기를 청년들에게 주입하는 것이죠. 근데 왜 동성애냐? 그러면 간단합니다. 창조주의 창조 질서를 남녀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 이거 굉장한 영향을 줬죠. 근데 젠더 내부에서의 트러블인데 트러블을 조장해야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젠더 트러블을 일으켜줘야 되는데 현실에서 누가 일으켜줍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게 봐라 창조 질서라는 게 의미가 없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 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동성애자들 안쓰럽다. 당연히 국률의 마음으로 봐야죠. 착각하시는 게 여기서 제일 피해자는 사실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기 정치의 목적으로 자기 정치의 이익과 자기 정치 혁명을 위한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포로들이에요. 이 배경에 깔려있는 이 핵심 이데올로기의 리더들이나 이걸 정치에 활용하시는 분들은 동성애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적으로 삼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진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진지를 깨려면 교회를 공격해야 되고, 근데 학교에서 애들이 세뇌를 당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합쳐놓으면 더 위험하겠네요. 기독교. 그렇죠. 교회에서 학교를 하면 최악이죠. 최악이죠. 이걸 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잘 모르시니까 저 사람들 왜 저러지? 그러다가 그냥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면 안 되나? 뭐 이런 식의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동성애 운동이 사실은 교회 공격, 또 기독교 사학을 향한 공격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된다는 말씀이죠. 예. 연구를 하면서 놀랬던 게 구조주의는 사실 언어학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분들은 그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 세계의 원리를 굉장히 꿰뚫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을 기존 질서를 깨려고 하는 철학적 움직임에서 세 명의 아주 중요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니체, 마르크스, 프로이드죠. 근데 이 세 분의 철학을 현대 철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칵테일처럼 섞느냐의 문제인데요. 창조 질서에 대적하자, 기독교에 대적하자라는 공통점이죠. 그렇죠. 연합전선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 정치적으로는 신기한 게 그 히피 운동하셨던 장폴 크리스팅인가요? 그런 분들이 걸프전 이후에는 아예 친이슬람 운동을 하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슬람하고 동성애가 또 뭔 상관이야? 연결이 되는 이유는 기독교와 반미라고 하는 공통된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적의 적은 친구라는 논리로 쉽게 연합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도 주로 샤를리 앱도 테러라든가 이런 테러가 발생했을 때 한국 내에서의 이슬람 이미지 실추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동성애 인권 운동을 같이 해요. 근데 이런 사실을 아시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이거는 전면적으로 반미의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이 반기독교, 요거를 위한 연합전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한국 정치에서 지금 법조계나 정계나 여러 영역에서 특히 학계는 더하고요. 영향력을 끼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소위 386 운동권 세대신데요. 그렇죠. 주사파.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청년기에 마르크스 레닌주의하고 주체 사상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합습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사유 세계 속에는 지금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고 방식이 매우 68의 정신과 잘 맞게 되고 또 이분들 역시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됐을 때 이제 우리 좌파들에게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68은 이미 헤게모니 전쟁에서 유럽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현실 정치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는 걸 봤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유엔을 접수하고 제가 이제 후반부에 혹시 기회가 되면 GM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릴 텐데 예. 젠더 메인스트림. 이게 젠더 메인스트리밍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사실은 이들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전략적 도구로 등장합니다. 국가가 행사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포함해서 국가 공권력의 모든 행사에 젠더 인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또 예산까지 편성해야 되는데요. 이게 성인지 예산이고요. 그래서 그 젠더를 우리가 일상 정책이나 공적 영역에서 얼만큼 인지하느냐 요걸 측정해서 정책에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 체계를 손봐야 되죠. 근데 그렇죠. 이게 헌법 레벨에서 조례 레벨까지니까 지금 이제 헌법 개정의 틈에 이게 들어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GM은 도구고요. 이루려고 하는 목표는 젠더 이퀄리티, 그러니까 성평등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남녀가 양성평등이 아니라 그게 전혀 아닌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이게. 우리 교수님 지금 하실 말씀이 무궁무진한데 지금 다 말씀해 버리시면 후반부에 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한번 조영길 변호사 토크보드 한번 먼저 보고 또 계속해서 네, 제목은 이제 복음을 파괴하는 동성애 정당화 사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우리 이정은 교수님 말씀처럼 이 동성애 정당화하는 사상에 그 굉장히 그 오랜 또 방대한 그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동성애를 알아가면서 좀 배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인데 노동 분야도 이념형으로 노동법을 해석하려는 계급투쟁주의나 아까 얘기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관점에서 노동운동을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걸 좀 알아가 보면서 가브리엘 쿠비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동성애 정당화 사상의 발달사가 쭉 나옵니다. 초기에. 그러면 야 이렇게 방대한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이게 문화로 가면서 아까 얘기한 68혁명이 나오면서 네오막시즘,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거기에 나오고 다시 법학으로 들어와서 이게 국제인권법학이 이제 전개돼 나가게 인권의 이름으로 좀 전개돼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이데올로기적인 복합 이데올로기적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가브리엘 쿠베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들의 공통의 목표가 있다. 복음적인 가정윤리와 성윤리의 파괴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그래서 복음적인 성윤리와 가정윤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남일녀의 혼인 안에서의 성만을 거룩하게 보시는. 그러니까 동성애는 음행의 하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행을 정당화하는, 음행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다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모든 성의 억압이 정신병의 원인이라고 그래서 성욕을 억압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정욕이 정당화되는 것이죠. 여성학은 일남일녀의 전통적인 크리스찬 가정이 여성의 억압 도구다. 그러니 여성을 일남일녀의 가부장적 억압에서 해방시켜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윤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나 이 상대주의자의 공통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 공산당 선언에도 나오는 것이지만 영원한 진리는 없다. 뒤집어 얘기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정한 복음은 없다라는 선언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수많은 이데올로기의 그 현란한 논리와 설득력에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윤리와 가정윤리 이것과 배치되느냐 안 배치되느냐를 딱 보면 이것이 동성애를 잘못된 진리인지 아닌지를 금방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양대 범죄가 있습니다. 바빌론에. 하나가 음행이고 하나가 사치입니다. 음행은 정욕의 탐욕이죠. 사치는 경제적 탐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성도들로부터 나오라고 하는 메시지. 바빌론에서 나와라. 음행에 빠지지 말고 또는 사치에 빠지지 말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의 교회를 공격하고 하는 것이 음행이고 음행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지금 가브리엘 쿠베가 말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성혁명이 일어나서 국가의 상층부들을 장악해가고 있는 이런 현실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번엔 염한석 원장님 우리 토크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수 인권의 이름으로 유린당한 소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젠더 메인스트리밍의 젠더라는 단어가 이 성혁명의 굉장히 주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이 젠더라는 말이 탄생하게 된 악마적인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이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고 최근 15년 동안 전미 평가 1위를 받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존 먼이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세계 최초로 1960년대에 성전환 수술이 개발이 됩니다. 그런데 성전환 수술 기법은 개발이 됐는데 환자를 못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데이비드 라이머라는 쌍둥이 아이가 출생했는데 이 데이비드 라이머가 2살 때 포경수술을 받으러 동네 병원에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2살 아이 고추가 너무 작으니까 자르다 잘못 잘라서 아기 고추까지 같이 잘라져 버렸어요. 하여튼 그렇게 되니까 이게 뉴스에 나니까 존 원이가 그 기사를 보고 그 집을 찾아가서 우리 병원에 성전환 수술이라는 게 개발됐으니까 합시다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세계 최초 1세대 트랜스젠더가 되게 되는데 그때는 트랜스젠더 젠더란 말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존 원이가 이 아이를 계속 수술 이후에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젠더란 말을 만들고 트랜스젠더란 말이 만들어지고 젠더 트랜스젠더는 좋은 거다라는 사상을 전 세계에 확산시켰는데 이 아이가 수술받은 여자 꼬마 아이였을 때 하루는 이 존 머니가 찾아와서 너 진짜로 여자로 살고 싶으면 남자랑 성관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포르노를 보여주면서 남자 꼬마를 데리고 와서 둘이 성실습을 포르노를 보면서 따라하게 시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역할을 했던 꼬마 아이가 누구냐면은 데이비드 라이머의 쌍둥이 형인 데이비드 브란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형제끼리 성실습을 했던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때는 너무 어렸고 그게 뭔지 몰랐고 또 존 머니가 자기를 돌봐주는 유명한 의사라서 시킨 대로 따라했을 뿐인데 성장한 이후에 그게 어떤 건지 알게 돼서 이 데이비드 라이머는 그 충격을 잊지 못해서 38살 되는 애 총으로 머리 쏴서 자살합니다. 그리고 동생의 성실습 남자 역할을 했던 형 데이비드 브라이언은 동생 죽기 2년 전에 약 먹고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존 머니라는 의사는 그 후에 어떻게 되냐 2004년도에는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를 담은 더 애니멀 패션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등 굉장히 이상한 행태를 벌였고 또 계속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그냥 죽은 사람입니다. 14년 동안 수없이 많은 소년들의 생식기를 절단을 시키고 소위 말하는 성전환수술을 시행했는데 1979년도 되는 해에 더 이상 존스 홉킨스 병원은 성전환수술을 시행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안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성전환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정신과에 먼저 와서 상담을 받습니다. 그런데 폴 매큐라는 정신과 주임 교수가 주로 그 일을 했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그동안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아이들이 성전환 수술 받지 않은 애들보다 자살률이 20배가 높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시간 지나서 계속 상담을 길게 끌어보니까 수술을 안 시키고 계속 상담을 길게 끌어보니까 80% 정도가 그 감정이 없어지고 그냥 정상 남자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청소년기 혹은 청년 때 겪는 정신적인 혼란이고 이것을 폴 매큐 박사는 추측장애로 진단을 내렸어요. 이거는 성전환 수술을 할 이유가 아니고 추측장애인 정신질환이니까 이 아이의 정신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해 주는 게 의사로서 맞는 것이고 성전환 수술은 사실 아동 성폭행에 가까운 일이다라는 결론을 얻게 된 거예요. 결국 수술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동안 열심히 그 수술한 다음에 중단을 하고 존스 홉킨스 병원은 그 이후에도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약 2년 전에 동성애는 절대 그리고 성전환을 하려는 이런 여러 가지 젠더의 습성 이것은 절대 선천적이지 않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발표를 하자마자 동성애 단체에 엄청난 공격을 받게 돼서 결국 이 존스 홉킨스 병원이 두 손 두 발 다 두고 타협점으로 뭘 냈냐면은 올해 2017년도부터 우리가 대신에 성전환 수술을 재개해주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공격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타협점을 만든 비극적인 사건이 올해 발생을 했어요. 40년 만에 성전환 수술을 다시 시행하게 된 그렇게 된 거죠. 정말 이런 혼탁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이와 같이 기독교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이데올로기들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 이 동성애 이슈가 단순한 윤리 문제를 넘어서 이게 일종의 정치적인 어떤 도구로 그래서 사실 성정치란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고치면서 동성결혼 합법화 헌법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흐름으로 지금 나아가는 게 이게 다 그런 성정치하고도 연관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소위 그러니까 진보 정당, 특히 해산된 통진당 같은 경우는 다 성정치위원회를 가지고 있었죠. 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개념 자체가 낯설어요. 성정치가 뭐냐 이게. 그렇죠. 도대체. 사실 성정치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비렐름 라이고 네. 그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도 비렐름 라이입니다. 네. 이게 사실 마르크스와 프로이드를 접목한 네. 사상가인데요. 네. 사실은 이게 노동민주주의나 이런 얘기가 핵심 개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사회적으로는 부르주아들한테 착취당하고 무산자들이 프롤레타리아트가 그리고 또 성적으로까지 착취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계시고 또 이 아이를 낳아서 부부가 양육하고 이런 가정하에서는 엄청난 뭐 특히 여성들이 레즈비언 섹스의 즐거움.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그런 거 알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데 이분들은 이제 그걸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심지어 어린이까지 성적 쾌락을 느끼면서 이제 사실 프로이드는 성적 금기에 대해서 표현하기는 하지만 그걸 행위하라고 가르치진 않았어요. 근데 비렐름 라이가 자기 스승인 프로이드에게 문제 삼았던 것이 이거 해야 된다 실제로. 근데 거기에는 사실 근친상간이나 우리가 사실 우리 기독교 윤리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이걸 정치 이데올로기화해서 인간이 성혁명을 추구해야 진정한 해방이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좌파 정당이 왜 받아들이냐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게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지적인 측면 또 도덕적인 측면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파워를 누가 갖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사실 교회가 이 파워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혁명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것과 정면으로 싸워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실상 헤게모니를 장악했습니다. 그렇죠. 서유럽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거예요. 소수자로 전락시킨 거예요. 이제 크리스찬이 소수자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 전략이 성공하는 걸 봤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성공한 전략을 수입하지 않을 리가 없죠. 이 방법이 이미 실험적으로 유럽에서 또 북미에서 성공을 거두는 걸 봤는데 한국에 도입을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해산된 통진당의 김재현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었던 걸 기억하실 텐데요. 그리고 김조광수 결혼식에 가서 축하 사절 노릇을 했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저분들은 친북 정당인데 그러면 사실 김일성 주체 사상하고 동성애는 또 양립이 안 돼야 되는데 혁명 정신에 방해가 되는데 왜 또 저분들이 저걸로 바꿨나? 그럼 이게 가장 확실한다는 걸 이미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좌파 정당이나 좌파적 사유를 하시는 분들은 크게 NL과 PD로 나눌 수가 있어요. NL은 민족주의를 강조해서 민족해방 쪽이고 그다음에 PD는 계급 해방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주사파는 NL계예요. NL이죠. 그렇게 분별하시면 돼요. 근데 이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기에 이미 이런 사상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데 아무 저항이 없습니다. 이분들의 전략 전술이 있어요. 힘이 약할 때는 중도적이거나 자기 이론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들을 다 포섭해서 함께 갑니다. 그러다가 이게 헤게모니를 잡았다 싶으면 한 명 하나씩 숙청에 들어갑니다. 김일성이 자신을 우상화하고 아주 유일한 독재 체제를 만든 그런 구성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오의 문화혁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학습하신 분들은 그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더 복음에 더 깊이 있게 무장해가지고 이걸 막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헌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입법 쓰나미, 그러니까 민사법 체계를 바꿔서 모든 건전한 가족과 이 질서를 뒷받침하는 법제도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는 거에서부터 이것들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죠. 혁명 중인 거죠. 혁명 지금. 중인 예. 거예요. 근데 그걸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모르니까 참 이게 너무 사실은 저는 요새 우리 사회 보면 정말 사실은 이게 편안하게 잠자기가 어려울 만큼 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저희야 뭐 그렇다 쳐도 우리 자녀들 세대가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정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혁명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를 일반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 알려야겠죠. 우리 염 원장님 그 헌법 개정안 중에 우리가 이제 기본권이 이제 국민에게 있는데 그것을 이제 국민이 아닌 사람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노력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말씀해 주시죠. 사실 국민이 사람으로 바꿔서 대한민국에 하여튼간에 사람만 들어오면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참정권, 교육권을 주겠다라는 이 내용이 위험성이 있는 한 가지 이제 우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대안학교 다니는데 저희 아들은 귀족 학교가 아니고 평민 학교예요. 그리고 농사 주로 짓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어떤 이제 사립학교죠. 거기랑 자매 결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 학교에 가서 그 가정 하나에 홈스테이를 하면서 그 학교를 한 일주일 다닌 거예요. 그런데 사진 찍어온 걸 보니까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를 그대로 카피해놨어요. 당연히 뭐 농구장, 골프장, 승마장 뭐 없는 게 없고 심지어 그 학교에 천체 망원경에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별 보라고 달아놓은 게 중국에 3대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가 있대요. 그런데 이런 귀족 학교가 왜 우리 아들 다니는 평민학교랑 MOU를 맺었냐? 이유는 간단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한류로 인한 특히 한국 교육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한국 학교라니까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었던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 들어오게만 하면 똑같은 교육권과 참정권을 주겠다? 그러면요. 정말 순식간에 수백만 명 교육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가정들이 속출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는 초중고 무상교육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국 교육을 받고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참정권을 얻게 되면은 중국 한족의 특성상 절대 다른 민족과 융화가 안 되고 자기들만의 고유 문화 그리고 자기들만의 언어, 생활 관습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10년 후, 20년 후에는 참정권을 가진 강력한 정치 집단화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느냐? 6.25 전쟁 때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밀고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이 전쟁이 교전이 심하게 벌어지게 된 거는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사건이 이렇게 됩니다. 이 모택동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결국 후계자 역할을 해야 되는 애였는데 이 친구가 러시아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친구라 러시아 말을 잘합니다. 그 당시에 중공군 총사령관이 팽덕회 씨였는데 팽덕회의 러시아 통역관 장교 역할을 맡았어요. 사실 한국전쟁 때 러시아 통역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이제 형식상 보낸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모택동의 후계자가 될 큰아들이 북한으로 왔으니까 김일성이 너무나 기특해가지고 계란을 보내요. 삶아 먹으라고. 그래서 밤에 참호에서 계란을 삶아 먹다가 그 불빛이 나가서 미군 폭격기가 거기다가 미사일을 떨어뜨려가지고 결국 김일성이 준 계란을 삶아 먹다가 미군 폭격기에 맞아 죽어요. 그런 사례. 아니 도대체 그런 정보 어디서 얻어? 이거 다 공개된 정보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시신을 그 평안북도 회령군에다가 잘 모셨는데 원자보 총리 등 중국 총리가 오면은 거기서 항상 묵념을 하고 중국과 북한의 혈맹 관계를 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교육을 목적으로 수백만 명의 중국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이 아이들은 벌써 북한하고는 혈맹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이 어떤 친북적인 정책 그리고 법안들이 무수히 나올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고 대표적인 예가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당연히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주로 국민을 이루고 살던 나라인데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랑 땅덩어리는 비슷하고 자원은 엄청나게 많은데 인구가 대한민국의 절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자원들을 캐내려면은 외국인들한테 동일한 국민의 권리를 줘서 외국인 유치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정책을 피니까 제일 먼저 밀고 들어온 게 중국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싱가포르이 말레이시아 최남단에 한국으로 치면 제주도 정도 되는 하나의 섬이었고 싱가포르 주였어요. 말레이시아 주 중에 하나였는데 중국인이 97%가 된 거예요. 인구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럼 말레이시아 본토는 어떻게 되느냐? 중국인들이 주축이 된 공산혁명군이 조직이 돼가지고 그 공산혁명군 대장의 이름이 친펑이라는 중국이었는데 이 사람은 마오쩌둥을 직접 아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베트남의 호찌민처럼 말레이시아 전체를 중국식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무장봉기를 일으켰다가 결국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 내에 있는 공산혁명군의 절대적인 다수가 중국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현재까지도 말레이시아 안에서는 공산주의자는 중국인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지 않으란 법이 없는 거예요. 그 중국 공산당의 위험성을 우리 염 원장님이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 늘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할 말이 제가 너무 많은데 줄이면 홍콩 학자들하고 제가 이 연구 협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도 홍콩대학에 갔다 왔는데 그 사실 제가 한 가지 딱 예만 드릴게요. 어떤 집이 있어요. 집을 지어놨는데 아직 성격 부여가 안 돼 있는데 십자가를 달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유도 없이 그 집에 들어갈 때 경건해져요. 자세가. 근데 음란물 포스터를 붙였다고 생각하면 이게 성격이 확 뒤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재미난 게 홍콩에 지금 중국기가 걸려 있죠. 홍콩 사회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보면 압니다. 대만이 지금 어떤 위협을 당하고 어떤 공포에 떨고 있는지 보면 알죠. 근데 그런 자각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안위가 좀 흔들릴 네. 수 있는 혁명적 사건이 사실 이 동성애 정상화, 네. 헌법 개정안과 지금 맞물려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성정치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이렇게 있어 보이게 말하면 성정치고요. 좀 이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매사에 삐딱하게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가 출산을 했어요. 출산했는데 너무 애를 낳아서 축하한다고 우리가 이제 축하를 하죠, 그죠? 이제 너무 이제 그 여성학적으로 이제 또는 이러한 그 잘못된 여성 인권 쪽으로 가 계신 분들은 그 여자를 그렇게 그 출산의 도구로만 뭐 이렇게 보면 안 된다. 대기업에 그 갖다 바칠 어떠한 그 인적 자원이 생겼다고 해서 그럴 것이 아니다. 굉장히 이제 해석들을 다양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상 또 성정치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섹슈얼 폴리틱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고 본인들이 성정치학에 대한 담론을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매사에 삐딱하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국민체조를 다 같이 한다. 운동장에서 나와서. 그럼 우리 이제 다 같이 했어요. 교수님 하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미셸 푸코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막 영향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그 위에 있는 계급들이 아래 계급을 잘 밟아 돌려가지고 그 노동자 계급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육신이 필요하니까 건강한 육신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대기업들이 이 자본주의 이 착취자들이 이용할 인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민 체조를 시키는구나.
근데 이제 이렇게 만약에 애들에게 주입되면은 삐딱해집니다. 감사가 없어져요. 내가 왜 국민 제조해야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착취당할 일 있습니까? 나한테 왜 밥 먹으라 그러지? 나중에 이럴 거예요, 아마. 근데 사실 제가 그 푸코 말씀을 하셨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생명 정치나 생명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인데 사실 푸코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대 권력의 특성을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좌파만 써라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볼 때 푸코의 분석이 탁월하죠. 그럼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사드도 반대하려면 이거 전자파 때문에 다 튀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 선전선동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인권 프레임도 사실은 이게 선전선동이 성공한 거고 성정치도 선전선동이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인권의 출발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정확한 대립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데 요 진영을 동성애라고 하는 걸 축으로 해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증거인데요. 우리가 누리는 근대 인권이나 이 근대 입헌주의의 혜택들, 균형 잡힌 자본주의의 출발점은 사실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인권을 추론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인간이 왜 존엄하냐 이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그리고 신 앞에서는 모든 피조 인간이 평등한 거죠. 이 아주 훌륭한 인간의 존엄성의 기초에서 기본권들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입헌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추론하는 이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인간 중심의 인권 이론을 구성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도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인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출발하는데 그 당연함이 어디서 왔냐. 그렇죠. 근데 이걸 자꾸 놓치죠. 거기다가 사실 제가 애덤 스미스나 하이에크를 재조명해야 한다 이렇게 쭉 얘기해 왔는데 도덕감정론이나 국부론을 같이 보면 여기 이제 인간의 이성의 한계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우리 세계를 발전시키는 건 맞는데 어디까지나 여기에 겸허한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건데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만들어주신 그 좋은 체제를 그걸 이용해서 붕괴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 분단 체제에서 중국 공산당이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기본권을 갖게 되면 사실 그 적화로 가는 그렇죠. 그 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귀한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인권을 가지고 신권을 짓밟는 거예요. 그 이걸 모르니까 난 너무 답답한 거야.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쩌면 사실 좋아. 레바논이 무슬림화되고 이런 과정도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기본권 확대를 하는 데서 기본권 주체를 국민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에 반대합니다. 그러면 당장 이 교수님은 사람을 법철학자가 어떻게 인권을 확대하는 걸 반대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확대라는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젠더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인 게 이 문제를 지적하면 아니 여성의 권익을 무시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아시겠지만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게 근대 자본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열쇠예요. 그렇죠. 그렇게 구축된 세계를 공격해서 해체시켜버리고 새로 구성하자는 거를 명백히 아셔야 됩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한번 우리 MT를? MT를 우리 변호사님 지금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런 정말 쓰나미 같은 혁명적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 국민들이 모른 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걸 막아서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성애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관영한 시대고 사상적으로 그래서 삶에서도 지금 음행이 굉장히 많아진 교회 안에도 이런 시대에 지금 성경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좀 사실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과 영국의 반동성애 진영에 가보면 해법을 어디서 찾냐면 일관되게 바울의 로마서를 지적합니다. 바울의 로마서 1장은 할 얘기도 많은데 1장부터 동성애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헬라 시대의 정신 지도자들이 지금 아동,
동성 애인을 두는 것을 미덕으로 삼을 정도로 헬라의 인본주의 영적 지도자들은 아동 성폭행범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음행이었던, 그렇죠. 그래서 지도층부터 평민까지 음행으로 날이 새고 날이 샜던 그 이방 지역에 선도 성경을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동성애의 원인을 어떻게 규명하냐 하면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 그리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영광으로 썩을 걸 썩지 않을 것으로 바꿨다. 그런 세계관에서 이게 뒤바꿈이 일어나니까 성적인 상대도 뒤바꿈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로마서의 이 핵심 주제도 그렇고 사도행전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로 끝이 납니다. 그게 거의 이런 음행의 나라였던 그리스 로마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의심했지만 300년이 지난 뒤에 굉장히 경건한 국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의 답은 이 바울의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식인들이 조롱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 저희는 하나님이 금지하는 건 지켜야 한다. 태초에 1장부터 하나님이 금지하는 거 어겨서 죄졌는데 따라서 돌아가려면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거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성윤리에 대해서 다 변한다 그러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을 성윤리와 가정윤리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의 성윤리를 보면 하라는 말보다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인간의 참된 행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성윤리는 시대와 공간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부끄럽고 조롱을 당해도 선포하고 그런 거룩한 삶을 저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기독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빛이 어둠과 캄캄함이 땅을 덮는 그 음행으로 오염된 땅을 비출 것이고 그런 거룩한 빛을 향해서 많은 민족들이 나와서 결국은 복음이 로마를 점령했던 것처럼 복음이 동성애 이데올로기가 서구를 덮어도 결국은 복음의 빛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대답은 성경과 교회의 역사 속에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오늘 뭐 짧은 시간 정말 너무 귀한 말씀들 우리가 많이 나눴는데 오늘 우리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지금 사실 이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고 또 성, 정치 아마 생소하셨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당부의 말씀을 간략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레닌의 이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외부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노조나 어떤 단위를 외부에서 누가 들어와서 의식화시키는 게 아니고 전 계급을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의식화시켜라. 이게 외부성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외부성의 진짜 강력한 원조는 바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마오이스트라고 자랑하는 한국 좌파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프랑스의 알랭 바디오 교수가 바울의 보편성을 지적했었어요.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바울의 보편성이 어떻게 생겼냐? 바울이 외부성이라고 표현하면 좌파적 표현인데 그런 엄청난 영적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헬라 세계에 나아갈 때의 자세가 전향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포스럽게 느끼는 거는 우리 교회가 영향력을 잃을 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영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좌파식으로 얘기했을 때 외부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이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이 혁명을 우리 교회가 살아있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요. 철저히 우리 스스로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 플러스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가령 우리가 만약에 크리스찬 영화 감독이 영화 제작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화 속에 또 문학 속에 또 이 학자들이 하는 학술 활동 속에 또 우리 전문가들이 실제 자기 현장에서 성경적 세계관과 우리 복음적 세계관을 이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지혜롭게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너무 좋은 거구나. 그걸 왜 몰랐을까?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드레 윌리엄스도 그 말. 맞습니다.
컬티베이트하다. 예. 네.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배양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또 배양하자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 붙잡아 놓고 또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오히려 거기 반발해서 저쪽에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혜롭게 우리가 거기다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언어로 프레임을 짜는 그 선동 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대응하는 용어들. 그러니까 이거 저는 그래서 저들을 명확하게 파시즘이라고 규정하는 그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 뇌리에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도 대응 용어들의 개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도 선한 프레임을 짜서 방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게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 하신 말씀을 사실은 요약을 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불려지는 가장 높은 이 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이 지상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고 가장 높은 권위의 명령인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무는 이런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해 주신 우리 이정훈 교수님과 또 세 분의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 세우기 프로젝트 동성애 스탑 톡톡 포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